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깰 정치 뉴스 매주 화요일 아침에 하는 청정시대 시간입니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 6.1 지방선거할 때 이경 전 대변인에게 제가 김정현 후보 진다는데 선거 어떻게 한 거예요? 막 뭐라고 몰아붙였는데 그때만 눈물이 글썽글썽 흘리면서 왜 나한테 이래요? 끝까지 가봐야죠.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끝까지 가보는 그런 희망적인 말은 나중에 하고 일단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었어요. 지금 눈이 마주쳤는데 저한테 되게 측은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고마워요. 자, 어쨌든 간에 일단 아이고.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네.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 피말리는 역전 드라마. 저는 솔직히 끝까지 가면 이긴다고 봤어요. 저희도 근데 방송 하다 말고 울면서 갔잖아요, 집에.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끝까지 있었고요. 끝까지 있었어요? 네, 새벽 3시 넘었을 때까지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 분석을 했을 때는 95%에서 98% 개표가 되면은 네. 우리가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긴다, 그때 뭐 승리한다 네. 이렇게 분석은 하고 있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예상치였잖아요. 그랬죠. 그래도 마음으로는 믿음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번이 저는 지난 대선 때부터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그렇죠. 대선 때 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송에서 개표 방송을 또 늦게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까지는 아닌데도 네. 그게 참 마음에 한켠으로는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믿었는데 이번에는 네. 지난 대선과 다르게 이번에는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리고 김동연 후보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께서는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경 돼 끝까지 봐 오히려 저를 더 응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이번에 지선 축하를 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김은혜 후보 떨어져서 거기 당은 어때요? 그러니까 뭐 저희로서도 사실 경기도가 1,400만의 거대 도시지 않습니까? 서울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그런 도시인데 뼈아픈 패배죠. 기본적으로 뼈아픈 패배이고요. 다만 저희로서도 좋은 경험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김은혜 의원님의 캠페인 자체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에서 저희가 5% 가까이를 승리를 했는데도 김은혜 후보께서 정당 득표율보다 10만 표 이상을 덜 얻었다라는 거는 분명히 고민해 볼 측면들이 있고요. 그렇죠. 저희가 그런 좀 이 변화하는 기류를 충분히 인지하고 반영하지 못한 그런 캠페인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고 이 경험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많아서 3개나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 안배를 잘 못할 것 같긴 한데 하겠습니다. 저희가 짧게 네, 잘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자, 이경 대변인한테 여쭤볼게요. 김동연 지사, 솔직히 그 막판에 선거 막판 정도부터 이재명 의원하고 좀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법카 의원 관련된 발언이라든가 대장동 관련된 발언을 이제 한두 개씩 할 때 이재명 지지자들이 좀 실망스러운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경우도 좀 있긴 있었거든요. 저는 그 현장에 계속 있었거든요. 방송 어때요? 출연할 때도 계속 있었고. 아니 그런데 김동연 후보 거리두기가 아니고 네. 법카 의혹. 이거 나랑 무슨 상관이죠?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정책 선거를 하자는 거였어요. 김동연 후보는 계속해서 경기도의 정책,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인구가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럼 왜 우리가 법카에만 빠져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따진다면 네거티브밖에 안 됩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법카 의혹이 아니 금액으로만 지금 드러나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100배 차이예요 거의.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국민한테 그러니까 이로운 것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정책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오기 때문에 거리두기 절대 그런 거 없었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 워딩을 전체적으로 다 봤잖아요. 그거는 없었고.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책임론은 어떻게 아니죠. 보세요? 이재명 후보 덕분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됐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도 이재명 책임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책임론이요. 우리가 왜 지금 선거에서 졌으면은 짧게 줄이라고요. 짧게 하신다는 왜 이재명한테만 책임론이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어느 한 사람 네. 그렇다고 해서 지도부 책임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한 곳에만 그러니까 타겟을 둬서 책임론을 한다면 민주당은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책임은 아니다. 전체의 책임이다. 좋습니다. 우리 원인을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거리두기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요. 그 네. 선거 초기에 김동연 당선인께서
이재명 의원님이죠, 이제 오른팔을 자처하셨거든요. 네. 자처를 하시다 선거 중반 때부터 좀 태세를 전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거리두기를 한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당시 시절의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내셨고 네. 이제 선거에서는 어떤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전략이 올바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당선 후에 또 이제 이재명 후보 의원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또 거리두기를 하시는 이 모습이 앞으로의 이 행보를 좀 기대하게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윤핵관 뭐 이준석 안철수 구도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혁신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대표께서 혁신 드라이브를 거는 게 전 윤핵관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께서 30대 중반이시잖아요. 네. 앞으로 정치를 30년은 더 하실 텐데 당장 은퇴를 앞둔 그 소수 원내 기성 정치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무리수를 둘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실제 선거하면서 이 전략 공천이라든지 뭐 전과자 공천이라든지 많은 잡음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걸 목도를 하고 있었고 네. 실망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모든 개혁은 또 이렇게 기성 세대에 의한 또 이게 부침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박지원 위원장께서는 그 부침을 좀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께서도 이 어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이 PPAT 때 그랬던 것처럼 네. 좀 조율을 잘 해 나가시면서 좀 당내 개혁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전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자, 이경 대변인님,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계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룰도 좀 바꿔야 된다. 지금 대의원 45, 권리당원 40인데 이걸 조금 바꾸고 특히 그 가입 시기, 당원 가입 시기 제한을 풀어야지 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뭐 예를 들면 친문계라든가 뭐 친정세균계 이런 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재명 좀 쉬어라. 좀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그냥 그 광역단체장이었을 때 그때도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이재명계에서만 그렇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는 없고 민주당에 있는 것이 중앙위원회. 네. 중앙위원회에서 우리는 컷오프라는 것이 있어요. 중앙위원회는 뭐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800명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후보가 그 뭐 우리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에 출마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거기서 조용히 컷오프가 됩니다. 컷오프 이유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냥 그렇게 되는데 밀실 공천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밀실까지는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네. 그렇죠. 이유가 또 없이 컷오프가 네, 네,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앙위원회를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린 대의원이 있고 국민의힘은 또 있고 없고 우리 민주당은 있는 것이 대의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의원이 지금 보면은 1만 6천 명이에요. 근데 네.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몇 명이냐? 69만 명이다. 70만 명 그러면은 정도 되죠. 70만 명이 조금 안 안 된다. 되죠. 네. 그런데 민주당의 당원은 얼마냐? 우리 국민의 10%가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대의원이 한 표가 그 권리당원의 60표의 그 표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과표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는 민주당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을 당대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원래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단 한 가지 네. 6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원 가입 6개월 이후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뿐만 아니고 민주당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은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은 권리당원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반 당원과 권리당원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당비 뭐 1,000원씩 좀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관심도고 그 본인의 정성이거든요. 민주당을 그만큼 6개월 동안 지켜보고 나서 표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틀리다는 말씀이 우리 지난 경선 2021년 지난해 9월 달이었어요. 네네. 이때 이미 권리당원이 됐던 분들이거든요. 이재명을 네네. 그 뽑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미 6개월이 한참 지났는데 이 6개월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가 만약에 나온 것은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계라고는 할 수가 없죠. 표에서 전혀 영향이 없는데 왜 이제 이거를 풀어야 되냐. 네. 이것은 지금 뭔가를 뒤집기 위한 어떤 그런 얘기가 프레임이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얘기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문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국 주도권 주기 위한 국민의힘 쪽의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후반기 원 구성이 9일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문제 같은 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합의를 지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약속을 합니다. 지켜라? 그러니까 네. 민주당 측에서도 본래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당시에 민주당이 그런 기존의 어떤 관례를 파기하면서 다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어떤 협치와 통합에 좀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결과적으로는 국민께서 이 정부의 노선에 힘을 실어준 그런 거거든요. 지난 5년 동안의 어떤 실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5년 동안 회복해봐라라고 기회를 주신 건데 이런 것들을 제1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민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실망을 하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결과, 그러니까 이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와 그리고 이 협치와 통합을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법사위원장 놓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회가 멈췄잖아요. 이건 하나만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법사위원장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약속했었긴 약속했다. 근데 약속했잖아요. 약속은 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법사위에 상원 역할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법사위의 상원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바꾼 다음에 이것을 법사위원장을 주겠다는 게 상원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각 위원회마다 위원장이 또 있고 여기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법사위에서 이것을 통과해야죠. 아예 예. 소위 말해서 컷오프 시키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이런 역할을 없앤다면은 위원장을 주겠다. 그런데 이 전제는 지금 싹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법사위원장 준다고 했잖아.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다라는 근데 이게 말씀을 드리고 참 싶어요. 그 전제가 애매한 게요. 네. 본래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몫인데 그 본래 야당의 몫인 이 관례를 먼저 깬 게 본래가 어디 민주당이거든요. 있어요? 그런 건 관례라고 하죠. 본래 그런 건 네. 없죠. 그렇게 그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저희도 이런 관례라든가 이런 약속 같은 것들을 뭐 본래 그랬던 건 없다라고 해서 막 파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도 야당도 하고 여당도 하는 건데 나중에 본인들에게도 유리할 수 있는 이런 관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파기해버리는 거는 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알아주셔야 될것 전제를 같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말씀을 관례를 드리고 먼저 싶어요. 깬 측에서 여러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죠. 아니요, 지금 앞뒤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네네. 전제를 먼저 달았고 관례를 따르자는 거였거든요. 그럼 전제를 바꾸고 관례를 따르자 이게 맞죠. 전제에 그 대해서 관례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이 전제와 안 사족을 되죠. 달 이유도 없었지 자, 않았을까요? 어쨌든 달걀이나. 지난 정리를 해드리면 체계 작구 심사권이라는 게 법사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거치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우리 심사 중이야 그러면 법안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경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런 역할을 이제 했죠 법사위에서.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없애라. 그리고 난 다음에 법사위원장 돌려주자 이렇게 말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이 관례를 깼냐 안 깼냐는 사실 여기서 말할 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1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살인할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선고유예밖에 안 받았어요. 게다가 이분이 지금 제가 아까 영리 생각에서도 말했습니다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논문을 완전히 하나 가지고 돌려막기를 4번, 5번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쓰게 만들고 야, 저는 정말 부끄럽지 않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된다는 교육 교수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장관 후보자를 내세우는지 지난번에 갔던 김인철 씨가 오히려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 장관 두 후보자께서 큰일이에요. 논란이 되고 있지 문제야, 않습니까? 문제. 이 두 분을 안철수 의원께서 추천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네네네. 오. 그래서 이게 대통령께서 이게 안철수 의원님의 추천이라고 하니까 좀 네. 충분히 검증을 하지 않고 이 뭔가 신뢰로 이게 좀 지명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도 이제 저희로서도 안 돼.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단 청문회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자중질환에 빠져서 이 청문회 자체도 좀 패싱될 것 같은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좀 저기 네. 그만두게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부끄럽잖아요. 내지는 그만두라고 대통령이 근데 말하면 안 이게 돼요? 소명할 건 소명을 해야죠. 왜냐하면 벌써부터 네.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1인데 어떻게 이게 약식 기소 선고유예. 선고유예로 끝난 거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는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변명해봤자 자기한테 유리할 것 같지 않은데. 뭐 변명이라기보단 소명은 항상 소명과 소명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거니까요. 뭐 이를테면 이게 2002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네. 당시에는 지금이랑 처벌 규정 자체가 좀 달랐거든요. 뭐 이를테면 이재명 의원도 0.158 혈중 알코올 농도로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이제 음주 운전을 하셨는데도 벌금 150만 원 정도밖에 처분을 안 받았거든요. 현행법으로 따지면 벌금 500만 원 이상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임명직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어떤 상황이나 뭐 이런 법적 기준, 개정된 이 역사들을 살펴서 알겠습니다. 문제를 좀 소명 기회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넘어가는데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네, 이거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할도 끝도 없어.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자,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주한미군 잔류기지가 마련이 된다. 이런 보도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한미정부가 2년 전에 이미 합의를 했다는 건데요. 잔류기지.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지 의원이 경향신문에 제공한 자료가 있습니다. 신문 자료 좀 보여주시죠. 이걸 보게 되면요. 한국하고 미국이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요. 대통령 저기 집무실 보이잖아요. 그 바로 코앞에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라고 써있는 바로 위쪽에 있는 그 코앞에 파란색으로 된 부분에 미군 기지가 이렇게 탁 잔류부지라고 해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원래는 이전하기로 했는데 다 이전하는 게 아니고 조금 남는 부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미군 기지를 지금 만든다는 건데 대통령실 코앞에 미군 기지가 저렇게 있어도 되는 거냐? 저는 그거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하죠. 당연히 이상하죠. 근데 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 봤더니 네. 아니 이거 문재인 정부가 합의 다 해놓고 우리한테 자료를 주지 않았다. 그건 속인 아닌 거 것 아니냐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국회에서도 국방위원회가 있어요. 네. 거기 의원들 이미 다 알 겁니다. 네. 거기 보좌관들도 이미 다 알 거고 그리고 언론에 나오면은요. 네. 지금 국방부에 따르면은 잔류기지 규지는 2020년 어쩌고저쩌고 뭐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고 이것이 국방부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은 국방부에서 이 얘기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국방부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집무실 왜- 용선으로 옮기기 전에 그럼요. 미리 마련해놨다. 뭐 집무실 옮기기 전에 그러니까 집무실 옮긴다 그때도 솔직히 국방부는 거의 뭐 의견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쫓겨나는 분위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국방부 뻔히 아는 사실이니까. 네네. 근데 그때는 왜 얘기가 전달이 되지 않았었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좋아요. 있다. 네. 있는 네. 거죠. 근데 지금 참고로 이것은 이거는요. 그냥 어디 탓할 게 아니고 이거는 네. 이미 결정된 거고. 참고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2004년도에 체결한 그럼요. 한미협정 및 합의서에 근거해서 추진이 된 거고요. 2011년 그러니까 2011년이면 이명박 정부 때 같아요. 2011년 5월 그리고 2013년 11월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겠죠.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2020년 6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잔류기지에 대한 그 선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2004년도에 합의를 해놓으니까 할 수 없이 2011년도에 이제 이 잔류기지 논의를 할 수밖에 없고, 13년도에 할 수밖에 없고, 또 20년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자리로 이전하면서 이제 변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아까 이경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근데 대통령이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여기를 들어간다 그랬을까? 좀 이상하지 않나? 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럼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어떤 정부에 합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인수인계를 받지 않습니까? 인수인계는 직전 정부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직전 정부로부터 국방부의 문제가 아니라 네. 충분히 사전에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발생했다라는 게 현재 대통령실의 해명이고요. 네. 그래서 뭐 근데 미국과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 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죠. 미국에서도 재협상에 대해서 어떤 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갈무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보세요. 대통령 바로 옆에서 이게 전작권을 가지고 지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위치 재선정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네. 근데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네네네. 거기가 치외법권 지역이 돼버리잖아요. 미군 기지 네네.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2004년도부터 계속됐던 계획인데 대통령이 그걸 알면서도 그냥 들어갔다? 아니, 알았다라는 전제가 당연히 알겠죠.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2000년 거죠. 아니 2004년도부터 합의가 됐는데. 당연히 알 수는 없죠. 이게 20년도 전에 합의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됐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보세요. 네네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솔직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아니 말할 기회를 안 주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너무 답답해서.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인수인계 과정 탓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건 좀 이거는- 너무 네, 좀 왜냐면요. 아니 절대 네. 진짜 안 돼요. 일단 이거는 들어봅시다. 아주 당연한 거예요. 아주 네, 당연한 네, 건데 네, 네. 이게 지금 그럼 인수인계에서 뭐 이거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은 진짜 무능한 거죠. 그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건 거죠. 말도 네.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다 공개가 어느 정도 된 것인 거고, 이건 정말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다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아니 인수인계 과정에서 분명히 국방부는 왜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냐, 국방부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왜 전달이 안 되냐, 그 첫 번째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왜 우리 박순애 교육부 장관 얘기할 때도 안철수 의원 탓을 하고, 그리고 뭐 민주당이 청문회 탓을 했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냥 정치권 네, 내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이것은요. 그거 그렇게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냥 우리 그 대변인님의 개인 의견으로 저는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부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국민께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요 그 미군 기지는요, 미군은 한국 정부가 아예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네, 200m 정도 거리밖에 되지 네.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화 차이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전 정부 탓으로 그냥 둥치고 넘어간다, 눈치고 넘어간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하나하나 꼬집을 수는 없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네, 제가 좀 반박을 드리면요. 네. 그 안철수 의원님을 뭐 신뢰해서 충분한 검증이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의 자중질환에 빠져서 저는 문제라고 우려라고 생각하는데, 우려가 되는데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게 어떻게 남 탓이냐. 일단 이런 청문회하고 생각이 민주당 들고요. 자중질환 무슨 상관 전혀 없습니다. 청문회 열면 그렇습니까? 열어요. 네네. 아니 그럼 왜안 열고 민주당이 있습니까? 지금 네. 이번 선거에서 지금 져서 민주당이 지금 아니 어느 당이나 다 이렇게 약간 내용은 네네. 있습니다. 네. 이거하고 청문회가 아니요, 무슨 아니요.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면 절대 안 된다. 아니, 전혀 청문회를 주도하고 이 전혀 여당의 책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역할은 제1야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제1야당이 진짜 자중질환에 아니, 국회를 빠져서 이 지금 돌아가는 일정을 걸 모르시는 지키지 건 아닌가 못하고 죄송해요. 이렇게 네네네.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아니요. 그러면은 민주당 그럼 지금 청문회가 안 내용하고 열리고 있는 게 누구의 청문회하고는 전혀 잘못인가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청문회는 지금 지방선거 끝나서 당연히 안 열려야 되기 때문에 안 열리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검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1야당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이걸 부정하시면 안 되죠. 아니 이런 네. 후보를 내놓고 지금 검증을 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국민의힘 최소한 양심도 없어요. 그러시면 안 국민의힘이 되죠. 낸 후보가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우려스럽다라는 거봐요, 말씀을 지금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에서 네. 낸 후보가 아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 탓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자, 저한테 이게 알았어요. 원내 사정 말씀하시는데 당정 관계는 이렇게 합의된 관계가 아닙니다. 네, 당연히 알았어요. 아실 거라 네,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자, 거의 그거 그리고 거기까지 하고. 이것만 짧게 예. 30초만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알아야 된다. 이 어떤 잔류기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용산 이전에 1조가 든다느니 안보 문제가 생긴다느니 이런 좀스러운 문제로 발목 잡기를 하신 민주당께서는 좀스럽다니. 1조가 국민 세금 1조가 좀스럽나요? 1조가 안 들었기 때문에 좀스럽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아니 500억으로 1조가 해결이 뭐가 안 됐고요. 들어요? 지금 정확하게 계산 못 하셨잖아요. 지금. 결국 그래서 1조 예산을 받아서 했나? 이거 팩트체크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1조 안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럼 예산 받은 걸로 그게 다 완공이 다 끝납니까? 지금 뭐 청와대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용산 지금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고.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발목 잡기를 아, 했던 우리 오염 얘기도 민주당이 빨리 해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오염 얘기 하면 해야 돼요. 왜 네. 이 문제 가지고 공격을 안 했을까요, 당시에? 그러니까 네, 당연히 알아야 그 되는 얘기는 문제라는 팩트체크 전제가 해가지고 다음에 와서 다시 성립하기 어렵다.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무조건 해야 되니까 합니다. 오늘 10일부터 주한미군 반환기지를 시범 개방하면서 결국 용산 공원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발암물질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게 잔류기지를 완공한 이후에야 발암물질이 검출된 용산 미군기지 부지도 정화한다는 거라서 사실은 대통령의 건강도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에 솔직히 말하면 바로 옆이라서. 네네네. 그런데 뭐 그건 대통령님이 알아서 하시고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어떤 정화하기 전에 우리한테 왜 먼저 이거를 국민들이 밟을 수 있도록 하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용산 네. 안에서도 우려가 있다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기한 연기로 그냥 결론이 연기로 난 그냥 끝내는 것으로 거예요? 알고 있고요. 네. 네. 충분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약간 죄송스러운 그래요? 마음이고 이런 것들 잘 갈무리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근데 원래 이렇게만 짧게 시간이 원래 없으니까. 열흘 네. 동안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시범 개방한다고 2일날 밝혔었는데 그럼 이때는 전혀 몰랐다는 내용이에요? 이 소리를? 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네네. 자, 이경 대변인님. 이 문제는 용산기지 옮긴다 할 때 그때 충분히 많이 문제 제기가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네. 가장 먼저 반환된 기지가 2020년도에 남영역 인근 캠프 네, 부지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이때도 거기만 봤을 때도 오염도가 기준치, 그러니까 토지 오염도가 기준치 9배,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 면적의 90%가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검출이 된다 할 정도였어요. 네. 문제 있다.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 그 반론이 뭐였냐면 흙을 다 파서
버리고 다른 흙으로 그걸 다 채운다였어요. 그래 그때는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반대했는데 말도 이제는 안 되는 걸로 지금 대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이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잔디만 처음에 덮어라. 발표했을 때 뭐였냐면은 이 오염도도 이제 인정을 조금 했었나 봐요. 처음에 발표할 때는 하루에 2시간 정도만 개방을 한대요. 네네.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를 개방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때도 아니 이렇게 오염됐는데 국민들한테 유모차 끌고 어떻게 거기 아이들 데리고 거기 공원에 가냐. 그러니까요. 아, 문제 없다. 흙 다 네. 파내버리면 된다. 뒤집으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이 정화 작업하는데 7년이 넘게 걸린다고 원래 그랬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잔디만 덮으면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두 분 반론 더 이상 안 듣고요. 오늘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막 너무 이슈들이 많고 정신이 없었네요. 자,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